이건 말도 안 됩니다. 미국 없이 우주로 쏴 올린다고요? 미국의 로켓 엔진 없이 자체 발사체를 개발한다고요? 미국의 기술 제재를 받았는데도 오히려 더 독자적인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고요?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기술을 막으면 포기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은 그럼 우리가 만들죠라고 합니다. 이 나라는 정말 미쳤습니다 라고 말하는 미국 기자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라이언, 미국의 군사방산 전문 기자로 워싱턴 포스트와 디펜스 뉴스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입니다. 기자 생활을 하며 저는 늘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첨단 방산과 군사기술의 세계는 미국이 지배한다고요. F-35 스텔스 전투기, M1 에이브람스 전차,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미국산 무기들은 세계 최강으로 인정받아 왔고 나토와 동맹국들은 언제나 미국제 무기를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상한 뉴스들이 저의 눈길을 끌었어요. 한국 KF-21 전투기 첫 비행 성공, 폴란드, 미국 대신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 대규모 주문,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가 미국 F-35 경쟁자로 부상. 처음 이런 뉴스를 들었을 때 솔직히 말해 믿기 힘들었어요. 한국이 전투기와 전차를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세계 최강 미국의 기술을 위협할 수준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실제로 제 동료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가격이 저렴해서 인기가 있을 뿐 결국 기술력은 미국이 압도적이야. 오래가지 못할 거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미국 무기는 수십 년간의 실전 경험과 엄청난 R&D 예산,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어디까지나 미국의 기술을 모방한 후발주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정말 한국의 무기와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의문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이란 나라가 제 예상을 완전히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인천국제공항은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보다 훨씬 효율적이었고 출입국 심사는 얼굴 인식 하나로 몇 초 만에 끝났어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본 도시의 모습은 SF 영화 속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국전쟁 후 원조했던 그 나라 맞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의 방산 기술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첫 번째 목적지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를 방문했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었죠. 저를 맞이한 KAI의 연구원은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는 가볍게 물었습니다. KF-21이 정말 자체 기술로 개발된 건가요? F-35 부품이 상당히 들어갔다는 소문도 있던데요. 그런데 연구원의 대답이 저를 당황스럽게 했어요. 처음에는 미국의 협력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 이전이 거부되자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했죠. 연구원은 자신의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미국이 레이더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우리는 자체 AESA 레이더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외국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죠. 저는 믿기 힘들었어요. AESA 레이더는 첨단 전투기의 심장과도 같은 기술입니다. 심지어 유럽 국가들도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성공했나요? 제가 물었어요. 연구원은 미소를 지으며 거대한 경납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완성된 KF-21 시제기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레이더 시스템이 전시되어 있었죠. 이게 우리가 개발한 AESA 레이더입니다. 작년에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7년이요. 연구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미국은 유사한 레이더 개발에 거의 20년을 투자했는데 한국이 7년 만에 해냈다고요?
다음으로 저는 김대리라는 젊은 엔지니어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KF-21의 스텔스 코팅 기술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MIT에서 항공우주공학을 공부한 재미교포였습니다. 미국에서 일할 기회도 많았을 텐데 왜 한국을 선택했나요? 제가 물었어요. 김 대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완성된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일을 맡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처음부터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죠. 그 매력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온 후 저는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ADD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미사일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도착하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현무 미사일 시리즈의 모형들이었습니다. 연구소 책임자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이것이 한국의 미사일 독자 개발 역사입니다. 처음에는 사거리 180km 미사일도 만들지 못했어요.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 때문이었죠. 그 지침이 뭔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냉전 시대부터 시작된 한미 간 협약으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했어요. 우리가 너무 강력한 미사일을 갖는 걸 미국이 원치 않았거든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미국이 동맹국의 기술 발전을 억제했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현무4 미사일의 성능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거리 800km의 2톤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은 미국의 전술 미사일 시스템 ATACMS과 맞먹는 성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연구소 책임자가 저를 특별 전시관으로 안내했는데 그곳에는 LSAM이라고 표기된 대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의 독자적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미국의 THAAD와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THAAD? 제가 깜짝 놀랐어요. THAAD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미사일 방어 시스템 중 하나로 미국만이 보유한 기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미국의 도움 없이 이걸 만들었다고요? 연구소 책임자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2016년 THAAD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우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어요. 미국에서는 새로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의회 승인부터 예산 배정, 연구개발, 테스트까지 최소 15에서 2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7년 만에 이런 시스템을 개발했다고요? 다음 날 저는 한국의 배터리 산업을 취재하기 위해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중 하나가 있다고 했어요. 공장에 도착하자 엄청난 규모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미국의 기가팩토리도 크지만 이곳은 그보다 더 방대했습니다. 저를 맞이한 이 박사는 한국의 배터리 개발 역사를 설명해 주었어요. 사실 우리는 2000년대 초부터 리튬이온 배터리 연구에 투자해 왔습니다. 그때는 전기차 시장이 거의 없었지만 우리는 언젠가 내연기관이 전기모터로 대체될 것이라고 믿었죠. 그렇군요. 그런데 미국의 테슬라가 전기차 혁명을 시작했잖아요. 저는 자국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말했습니다. 이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창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초기 테슬라 모델들에 들어간 배터리는 누구 것이었을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테슬라의 초기 모델들이 파나소닉 배터리를 사용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최근 테슬라 모델 중 상당수가 우리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드의 전기차도 GM의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는 저를 생산 라인으로 안내했어요. 완전 자동화된 공정에서 수천 개의 배터리 셀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로봇팔이 정확하게 움직이며 배터리 모듈을 조립하는 모습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하루에 몇 개의 배터리를 생산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공장에서만 하루 150만 셀이 생산됩니다. 숫자를 듣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미국 최대 배터리 공장의 몇 배에 달하는 생산량이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지나 R&D 센터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다양한 장비로 작업하고 있었고, 벽에는 올 살러드 스테이트 배터리 프로젝트 타임라인이 붙어 있었어요.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하고 계신가요? 저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이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미 파일럿 생산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기술로 미국 기업들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 단계에는 접어들지 못했어요.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건가요? 이 박사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각 회사마다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완벽한 전고체 배터리가 아니더라도 반고체 상태로 먼저 상용화하는 전략을 택했죠. 왜 그런 접근법을 선택했나요? 시장이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면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미국은 종종 패러다임 시프트를 추구하며 완벽한 혁신을 기다리지만 한국은 빠른 상용화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제 의문이 더 커져가고 있을 때 이 박사가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우리가 배터리 연구에 올인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많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줄였지만 우리는 오히려 늘렸죠. 그게 지금의 기술적 우위를 가져온 요인 중 하나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투자를 늘리는 전략. 이건 미국의 월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접근법이었어요. 이 박사에게 물었어요. 미국이 배터리 산업 독립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한국 기업들은 위기감을 느끼지 않나요? 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위기라기보다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자체 배터리 생산에 투자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 기술을 따라잡을 때쯤 우리는 새로운 혁신을 이룰 거예요. 이건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이었어요. 미국 기업들은 종종 경쟁사의 추격을 우려하지만 이 박사의 말에서는 그런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미국의 한 배터리 업체 임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제 오랜 친구인데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존, 솔직히 말해봐. 미국 배터리 기술은 한국과 비교해서 어느 수준이야? 잠시 침묵 후 그가 대답했어요. 마이클, 이건 오프 더 레코드로 해줘. 우리는 최소 5년은 뒤처져 있어. 한국이 이 게임을 완전히 바꿔버렸어. 다음 날 저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취재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 있다고 했어요. 이곳의 청정도는 ISO 클래스 1입니다. 공기 중에 0.1미크론 이상 크기의 입자가 1입방피트당 10개 미만이라는 의미죠. 박 팀장이 설명했어요. 청정시설을 지나며 저는 엄청난 규모의 생산시설과 첨단 장비들을 보았습니다. 그 크기와 정교함에 말문이 막혔어요. 여기서 어떤 종류의 반도체를 생산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디램, 낸드 플래시, 그리고 최근에는 HBM까지 다양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특히 HBM은 AI 칩의 필수적인 요소죠. AI 칩이요? 그건 미국의 엔비디아가 선도하는 분야 아닌가요? 박 팀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엔비디아가 AI 가속기 시장을 선도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GPU가 제 성능을 발휘하려면 HBM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HBM의 대부분은 우리가 생산합니다. 저는 미국 AI 산업의 핵심 부품을 한국이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저희가 항상 기술 패권을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부품 없이는 첨단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지나 R&D 센터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박 팀장은 한국 반도체 기술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1980년대 우리가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미국과 일본은 이미 수십 년 앞서 있었어요. 모두가 실패할 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었나요? 단순해요. 투자와 인내죠. 10년 넘게 적자를 감수하며 투자를 지속했어요. 미국 기업들은 주주들에게 매분기 성과를 보여줘야 했지만 우리는 장기적 비전을 믿었습니다. 그의 설명에서 미국과 한국의 기업 문화 차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분기별 실적의 목매는 미국의 단기적 접근법과 달리 한국은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를 지속했던 것이죠. 박 팀장이 갑자기 질문했어요. 라이언 기자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한한 사건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당시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의 한국 수출을 제한했어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였죠. 그 사건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줬겠네요. 박 팀장은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처음에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기회가 됐어요. 그는 저를 특별 전시관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다양한 화학물질 샘플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우리가 개발한 국산 소재들입니다. 2년 만에 모든 핵심 소재의 국산화에 성공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기 어려웠어요. 일본이 수십 년간 독점해온 기술을 2년 만에 따라잡았다고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박 팀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일본이 다시 수출을 허용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개발할 수 있었나요? 보통 이런 소재 개발은 수년이 걸리는데 비밀은 없습니다. 산학연 협력, 집중적인 투자, 그리고 위기의식이죠. 모두가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밤낮 없이 연구했습니다. 박 팀장은 컴퓨터 화면을 켜며 몇 가지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이게 현재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입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숫자가 보였습니다. 디램 시장 한국 기업 점유율 73%, 낸드 플래시 시장 한국 기업 점유율 59%, HBM 시장 한국 기업 점유율 80%. 공장 투어가 끝나고 저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원로인 김 교수와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70대 중반의 이 노 교수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초창기부터 모든 것을 지켜봐온 산증인이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공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위기가 오면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투자하는 근성이요.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죠.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기 전 김 교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라이언 씨,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국가가 있습니다. 문제를 맞닥뜨리면 다른 이에게 해결책을 구하는 나라와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있죠. 한국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생각했던 제목 한국의 기술 발전 어디까지 왔나는 이제 너무 소극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다가 새로운 제목을 타이핑했어요. 뭐든 국산화하는 이상한 나라 한국, 미국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제목이 제 경험을 더 정확히 반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이 나라가 여전히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는 후발주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 그리고 그럼 우리가 만들면 되죠라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철학이었어요.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미국은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발전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한국은 그런 제약을 오히려 자체 기술 개발의 동력으로 삼고 있었어요. 원고를 마무리하며 저는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대다수의 나라들은 기술이 부족하면 수입을 합니다. 자신들이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부족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 사오면 되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그럼 우리가 만들죠라고 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방식입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국산화로 해결하려는 나라, 그게 이 나라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력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이 가진 위기 극복의 DNA,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끈기가 미국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원고를 편집장에게 보내고 나서 저는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한국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택시 기사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처음 한국 방문이신가 봐요. 네, 첫 방문이에요. 기사를 쓰러 왔습니다. 어떤 기사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한국의 기술력에 관한 기사예요. 방산, 배터리, 반도체 산업을 취재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기술력?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믿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택시 기사님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자원도 없고 국토도 작고 주변에는 강대국들 뿐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이 말이 제가 취재하며 느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것 같았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 게이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혁신 철학과 문제 해결 방식을 개발했고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경쟁력이라는 사실을요. 비행기에 탑승하며 저는 동료 기자들에게 어떻게 이 이야기를 전할지 생각했어요. 아마 많은 미국인들이 제 기사를 읽고 불편해할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더 이상 모든 분야에서 독보적인 리더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전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기술을 모방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미국조차 한국의 혁신에서 배워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한국의 땅이 점점 작아지며 구름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작은 나라가 세계 기술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비밀은 복잡한 전략이나 엄청난 자원이 아니라 단순하고도 강력한 한마디의 철학이라는 것을. 그럼 우리가 만들면 되죠.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높이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지었어요. 미국이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한 가지. 그럼 우리가 만들면 되죠. 저는 마이클 라이언이었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 365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